안녕하세요. 올해 승문고등학교 현대물리학 특강은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올해 현대물리학 특강 요청을 받고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 10년 동안 수능 문제 중에서 현대물리 문제만 전부 한번 골라봤습니다. 현대물리 문제 하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자역학 문제는 90% 이상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 문제는 또 90% 이상이 전부 다 그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부분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도 그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 문제를 대부분 상대성 이론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몇 가지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면 답을 바로 골라낼 수도 있는데 특히 특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지연과 길이수축 같은 문제는 약간 모호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점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4차원 시공간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4차원 시공간 도표는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수한 학생들은 그걸 익숙하게만 하면은 상대성 이론에서 특히 특상대성 이론에서 모호한 어떤 게 맞나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현대물리학 특강을 첫 번째 오늘은 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 나오게 되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날 강의에서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이론을 앞부분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시험 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 관계된 수능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4차원 시공간 도표를 만드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또 역시 상대성 이론의 수능 문제 특히 그 시공간 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첫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은 사실은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은 양자역학이 출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발전하는데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19세기 말까지도 우리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이제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학은 누가 시작했다고 얘기합니까? 뉴턴이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뉴턴은 사실은 그 전에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가지고 그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케플러 법칙이 나오는데 케플러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당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게 당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었죠. 뉴턴이 무엇으로 해결했냐면 뉴턴의 운동법칙과 그 다음에 뉴턴의 만일력 법칙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쫙 보였습니다. 그래서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3가지 법칙이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일력 법칙의 결과로 쭉쭉쭉 나오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당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뉴턴의 운동법칙만 가지고 다 설명됐습니다. 이 다 설명됐다고 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용하면 그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미리 예언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본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F는 ma라는 기본법칙 하나를 적용하는 분야가 바로 물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법칙이 딱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데 적용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계산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언제였냐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물리
물리가 또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이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었냐면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냐면 원자 속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자 양자역학이 나오기까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선스펙트럼, 흑체 복사, 원자학 이런 것들이 새로 알려집니다. 이게 바로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도대체 당시 알고 있던 뉴턴의 역학으로는 또는 뉴턴의 물리학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는데 이때 뭐가 바로 나오냐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오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에 뭘 적용하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를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일부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위에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하면서 물리학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몰랐는데 자 여기서부터 물리학 가지고 이거를 어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아주 기막힌 건 뭐냐면 이 모형이 단지 수소에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모형은 항상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소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만 틀려도 뭐 2개, 3개 틀리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1913년이 나왔는데 그 뒤로 한 10여 년 동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사용한 것 같은 방법을 좀 더 확장시켜서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에 대해서도 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는 당시에 23살이었죠. 그 다음에 1926년에 슈레딩거에 의해서 바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알아냈던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 내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양자역학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양자역학은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해서도 기본 법칙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 법칙이 뭐였습니까? 뉴턴 역학에서 F는 ma라는 기본 법칙 하나만 가지면 어떤 현상이든지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원자 내부 또는 분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바로 태동하게 됐죠.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한 20년 동안 전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당시 알고 있던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뭔가 길을 보여준 거 이게 바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선스펙트럼, 흑체 복사, 원자핵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걸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자체를 이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스펙트럼부터 보겠습니다. 선스펙트럼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선스펙트럼이죠. 선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키리오프, 분젠, 발모, 리드베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이 선스펙트럼은 먼저 이 선스펙트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스펙트럼은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전자기파를 알아야 됩니다. 전자기파는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흔히 알던 이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 건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돼 나가는 것입니다. 줄을 흔들면 줄을 따라서 이제 파동이 전달돼 나가죠. 근데 줄이 이제 줄을 따라서 지나가는 파동의 매질입니다. 이 매질이 없으면 파동은 없죠. 그리고 이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그 호수면 위에 물이 이렇게 파동치는 모습이 쫙 나가죠. 이게 바로 수면파죠. 그 수면파도 물이 없으면 이제 생기지 않죠. 그리고 소리도 역학적 파동입니다. 소리의 매질은 공기죠. 공기 분자들이 여기서 떨면 그 떠는 모습, 내 목청이 떠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기가 떠는데 그 공기 떠는 게 전달돼 나가는 거, 이게 이 매질의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것인데, 전자기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질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전자기파는 떠는 것인데 무엇이 떠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떤다는 게 그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동이려면 이렇게 변화하는 무엇인가, 역학적 파동은 그 매질의 변이가 이제 전달되는데, 이 매질의 변이가 전달되게 하는 그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줄을 흔들면 그때 줄에 생기는 파동이 전달되게 하는 것은 바로 줄의 장력이 이제 그 전달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전자기파가 전달되게 만드는 건 바로 뭐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바뀌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바뀌면 전기장이 생기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뭔가 자석을 가지고 막 흔들어주면 주위에 자기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또 바뀌는 전기장이 생기고, 거기서 또 바뀌는 자기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생기면서 전달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여기서 자석을 10번, 1초에 10번 흔들면 진동수가 10인, 주파수가 10인 그런 전자기파가 여기서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우리가 횡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동하는 모습과 그 파동이 진행하는 모습이 수직이면 횡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전자기파가 이렇게 그린 게, 요 파란색이 전기장이면 빨간색은 자기장입니다. 전기장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그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수직이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횡파다. 근데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따로 필요 없다. 매질이 없어도 전기장과 자기장은 있죠. 근데 우리 전자기파, 빛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전자기파의 매질, 빛이 어떤 매질을 지나갈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 전자기파 또는 빛의 매질은 우리가 역학적 파동에서 말하는 그 매질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전자기파가 지나가는데 놓여있는 물질을, 그래서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에서의 매질과 역학적인 파동에서의 매질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자기파도 역학적 파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는데, 역학적 파동도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간섭이나 회절이죠. 이 전자기파도 이 간섭과 회절, 그 역학적 파동의 특징을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기파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자기파인데 이름이 여러 개, 똑같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전기장의 세기를 바꾸는 것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진동수, 주파수로 구분이 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1초에 몇 번 바뀌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런 전자기파가 진동수에 따라서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자기파인지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따로따로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똑같은 거였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단순히 전기장과 자기장의 크기를 이제 여러 번 바꾸면 그게 바로 전자기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진동수 또 파장에 따라서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달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걸 바로 이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진동수별로 또는 파장별로 펼쳐놓은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전자기파 전체를 펼쳐놓으면 서로 다른 이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감마선, X선, 이거 다 똑같은 전자기파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전자기파인데 뭐만 다르냐면 진동수 또는 파장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파장이 감마선 하면 0.01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그래서 0.0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1승미터 정도 파장이, 그런가 하면 라디오파는 파장이 1m 정도, 그렇게 쭉 이렇게 이제 차이 나는, 단순히 파장 또는 진동수가 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을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빛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넓은 의미로는 뭘 얘기하냐면 전자기파 전체,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눈에 보이는 것만 빛이라고 얘기해서 이건 좁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봐야 되겠죠. 빛이 문맥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가시광선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전부 다 전자기파인데 그 중에 가시광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의 일종이다, 그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일종이 자외선도 되고 가시광선도 되고 적외선도 되고 이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좁은 빛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보겠습니다. 빛을 볼 것 같으면 빛도 진동수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색깔이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쫙 펼쳐지죠.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 나오지 않고 어떤 특별한 색깔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연속 스펙트럼 여기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색깔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오는 색깔을, 또는 무지개 색깔을 뭐라고 부르냐면 빨주노초 파는보, 이렇게 부르죠. 이 빨주노초 파는보는 누가 이름 붙였냐면 뉴턴이 이름 붙였습니다. 이걸 편의상 7개로 이렇게 나눈 것이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연속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 스펙트럼에서 우리 양자역학이 나오는데, 선 스펙트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원소가 있으면 수소면 수소, 산소면 산소, 이런 것들, 이런 기체를 갖다가 뜨겁게 만든 다음에, 뜨겁게 만들면 거기서부터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을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원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소 기체에서는 항상 똑같은 파장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산소에서는 똑같은 파장이 나오고, 이래서 뭔가 세상에 처음 보는 파장의 선 스펙트럼이 나왔으면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까 네 사람 나온 중에서 키리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키리오프는 오히려 전기회로에서 그 전기회로 문제를 푸는 키리오프 법칙으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양자역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기회로, 분광학, 흑체 복사 이론 등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 크게 공헌한 이런 사람이고, 이제 1847년에 이제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베를린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화학자인 분젠하고 분광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의 선 스펙트럼이 방출되는 걸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젠하고 같이 새로운 원소를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회로에서 키리오프 법칙이 이용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가 같은 흑체는 구성물질에 상관없이 복사 곡선이 같다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흑체 복사 나올 때 이거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리오프하고 같이 연구해서 선 스펙트럼을 이제 원자마다, 원소마다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하는 걸 찾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분젠이었습니다. 분젠도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베를린 대학은 아니지만 베를린 대학 옆에 있는 대학에 교수를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를 하면서 키리오프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특히 우리한테 잘 알려진 분젠 번호를 개발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키리오프와 여러 가지 공동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화학에서 크게 이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분광기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키리오프하고 분젠이 바로 분광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분광기를 스펙트로스코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펙트로스코프는 여기서 이제
그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에 프리즘 보이죠?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이제 파장으로 처음에는 그냥 같이 나오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게 펼쳐집니다. 펼쳐지면서 거기에 연속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바로 뭐냐면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을 갖는 선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소마다 거기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초로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4개의 수소선입니다. 이게 1860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였어요. 왜 이런 수소선이 발견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었죠. 왜 뜨거운 기체에서는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가? 이게 의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학자들이 이게 수소 원자 속에 어떻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거야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것이 나오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것에 이제 뭔가 이제 희망을 준 게 바로 누구였냐면 유명한 발모입니다. 발모 공식을 발견한 사람인데 발모는 스위스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 수학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이 4개의 수소선의 파장을 한 개의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요거 수학자니까 숫자 4개 주면서 이 숫자 4개를 한 개의 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또 물론 사실 쉽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모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사실 자기는 당시에 굉장히 이게 호기심이 있으니까 만들긴 했지만 이게 바로 양자역학으로 이어지는 굉장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양자역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수소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중에서 발모 계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라이먼 계열, 훈트 계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런 계열의 빛을 이제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들의 이름인데 그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달에 있는 분화구 중에서 이름을 이제 발모라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발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키르요프가 발견한 4개의 수소선 파장이 얼마였냐면 빨간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이었는데 그 파장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파장을 이제 구하는 식을 언제 만들었냐면 1885년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간단한 식입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때 저 람다가 이 파장입니다. 그리고 저 B는 상수인데 상수 하나만 이용해서 자, 이 상수 하나만 이용해 가지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습니다. n에다가 3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요게 그대로 나옵니다. 요게 어떻습니까? 앞에 세 자리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n은 4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요게 나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앞에 세 자리가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는데 이번엔 4자리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4자리가 나왔죠. 이렇게 간단한 식 가지고 요 숫자를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 식이 왜 그렇게 희한한 일을 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왜 그런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하나씩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리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리드베리는 스웨덴의 물리학자였고 이런 광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발모 공식을 조금 고쳤습니다. 조금 고쳐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해냈는데 발모 공식을 일반화해가지고 가시광선 영역뿐 아니라 수소원자에서는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가시광선에는 4개의 선이 나오는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가시광선 아닌데도 전자기파라고 그랬죠. 이 다른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 자외선 부분하고 적외선 부분에서도 그 뜨거운 수소 기체에서 나온 빛을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적외선을 관찰하면 거기서 나오고 자외선을 관찰하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전 영역에 나오는 그런 선 스펙트럼의 파장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냅니다. 이 공식이 바로 발모 공식을 조금 고쳐가지고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 나오는 그 첫걸음을 띄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리드베리 공식하고 리드베리 상수는 보호가 수소원자 모형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드베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발모 공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요거 양변의 역수를 취했어요. 양변의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역수를 이렇게 취했는데 여기다가 요거 두 개 n제곱 2제곱을 앞으로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다른 상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상수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게 바로 리드베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리드베리 공식에서 요 N1이 2인 것이 발모 공식이죠. 그래서 이 발모 공식 중에서 요걸 갖다가 N으로 해놓고 N1과 N2도 여기서 그 발모 공식에서 이 N을 어땠습니까? 여기 2가 있으면 3, 4, 5, 6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도 N1을 2하면 요거 3, 4, 5, 6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3, 4, 5, 6, 7, 8, 9, 10 쭉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N1이 3이면 여기는 4, 5, 6, 7, 8, 9, 10 여기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상수 딱 하나만 가지고 여기 하나, 요 숫자 하나만 가지고,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수많은 선스펙트럼의 파장을 요거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드베리 상수 하나만 채택할 것 같으면 리드베리 공식으로 가시광선뿐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영역의 모든 수소선 파장을 정확히 구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스펙트럼이 당시에 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인데 흑체 복사라고 하는 데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흑체 복사와 관계된 데 기여한 학자로는 이 키르요프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빈, 레일리, 진스, 플랑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흑체가 뭔지 복사가 뭔지 우리 확실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 복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방사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복사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그 일반적인 또는 그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방사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레디에이션입니다. 무엇을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르냐면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에너지를 전부 다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전파되는 에너지는 우리 파동 형태로 전파될 수도 있고 입자 형태로 전파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미시색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놈이 입자이면서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알파선이라고 하더라도 알파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파 입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똑같은 놈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선, 알파 입자를 입자라고 생각하면 알파 입자라고 부르고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알파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사선에는 이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고 당시에 처음에 어디서부터 발견이 됐냐면 불안정한 원자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불안정한 원자핵에서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는 이 세 가지만 나옵니다. 이걸 자연방사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바로 뭡니까? 전자기파죠. 그래서 전자기파와 이 자연방사선을 합해서 우리가 방사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무엇으로 이걸 구분했냐면 이런 여러 가지 방사선 중에서 물질에다가 쪼여졌더니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방사선도 있고 이온화시키지 않는 방사선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갈라서 전리방사선 이건 이온화시키는 방사선 원자를 이온으로 만들 수 있는 방사선이고 그런 건 뭐가 있냐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게 바로 원자핵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기파 요 감마선은 전자기파에도 해당하는데 전자기파 중에서는 X선의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X선까지가 전리방사선이고 그 다음에 비전리방사선은 그 다음에 다른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거 원자를 이온으로 만들 수 없는 방사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낮은 것들을 이제 비전리방사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복사선이란 이것과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복사선이라고 하냐면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사선을 우리가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열이 이렇게 있으면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배우죠.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이렇습니다. 전도는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이고 대류는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사는 주위에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열이 전달하는 거죠. 이때는 뭘로 전달이 되냐면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자기파 또는 그 방사선
복사선을 복사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중에는 이제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adiation, 그다음에 여기 그 전리방사선은 ionizing radiation, 요거는 non-ionizing radiation,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thermal radiation. 이게 이제 복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사선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방사선 중에서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강조할 때 이걸 복사선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중에서 열의 전달을 강조할 때 부르는 이름이 복사선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열 관계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온도하고 열 평형이 중요합니다. 물체는 열 에너지를 갖고 있죠.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물체를 구성하는 구성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하는 운동의 운동 에너지 합인데 물체의 온도라고 하는 건 이 무질서한 운동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그 구성 입자로 나눈 구성 입자 하나당 평균 열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데 열은 양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기도 하고 낮은 데서 높은 데서 이동합니다. 근데 이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냐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더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쪽 가고 이쪽 가는 걸 다 합하면 그 남는 게 있겠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3하면 2가 남죠. 이게 바로 알자입니다. 그걸 갖다 알자 이동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그런 열의 알자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알자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열의 평형이다. 열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적 평형은 두 물체의 열적 평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알자 이동이 없을 때. 어떨 때 그러냐면 두 물체 온도가 같을 때. 그래서 이 두 물체가 열적 평형을 한다고 해서 열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자 이동이 0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한 물체 내부에서도 열평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을 여기 냄비에 넣고서 한쪽을 가열하면 어떻습니까? 가열하면 바로 옆이 더 뜨겁겠죠. 여기보다. 이때는 이 물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알자 이동이 물체 전체에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을 끄고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한 물체 내부에서 알자 이동이 없을 때 이게 한 물체 내부가 모두 다 똑같은 온도로 되어 있을 때 그 내부가 이제 열적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흑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흑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까만색 물체요 라고 하는데 물리에서 말하는 흑체는 물리 용어입니다. 그래서 까만색 물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면 우리 어떤 물체가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색깔이 보일 때는 바로 어떻습니까? 빛을 쪼여줘야지 색깔이 보이죠. 그래서 빛을 쪼여줬을 때 그때 반사한 색깔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쪼여준 빛은 어떤 것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지 않고 모두 흡수하는 그런 이상적인 물체를 우리가 흑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흑체가 검은 물체를 의미하지 않고 이건 이제 물리용어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흑체의 성질은 바로 무엇이 있냐면 같은 온도로 열평형인 흑체 복사 곡선은 그 흑체를 만든 재료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다. 이게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흑체는 쪼여준 빛을 다 흡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다 흡수한 흑체는 빛을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까? 안 내보내겠습니까? 쪼여주지 않는데도 흑체는 빛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쪼여준 빛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흑체 내부에 들어있는 빛을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흑체가 같은 온도로 열 평형이면 이 말은 뭐냐면 흑체가 그 일부가 뜨겁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흑체 전체가 같은 하나의 온도로 대표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흑체의 온도가 1000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흑체 내부의 온도가 전부 다 1000도라는 뜻이죠. 이게 그 흑체 하나의 흑체가 전체적으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때 나오는 그 복사선은 거기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많은 정도를 그린 거 이게 바로 흑체 복사 곡선입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 곡선이 지금 여기서는 요 파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요게 그 온도가 절대 온도가 5000도짜리입니다. 5000도에서는 어디입니까? 저 노란색이 있는 거죠.
태양의 겉표면이 우천도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흑체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어떤 빛이 제일 많냐면 저 노란색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표면의 온도가 4000도짜리는 어떤 색이 제일 많냐면 여기 빨간색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표면의 온도가 4000도인 그런 흑체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표면의 온도가 더 낮으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런 건 이제 보이는 색깔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흑체의 성질이 이게 바로 키리요프가 발견했다고 하는 흑체 복사 법칙입니다. 온도만 같으면 그 흑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건 간에 흑체 복사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9세기 학자들은 여기 뜨거운 물체가 내보내는 복사파의 세기가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물질마다 당연히 다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키리요프가 이걸 실험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키리요프의 흑체 복사 법칙이 되겠어요. 온도만 같으면 어떤 물질이 상관없이 복사 곡선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1859년에 학회에서 구두로 발표하고 1860년에 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 요 모양, 요 온도만으로 결정되는 요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요 식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찾고 싶어 하는데 이런 식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 곡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시기 당시에 19세기 말에 처음에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에 파장이 작은 쪽에 이런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비례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정해지면 파장에 따라서 이런 공식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비례 공식이고 이건 1896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아주 큰 쪽에서도 또 안 나왔어요. 파장이 큰 쪽에서도. 그래서 이 비례 공식은 파장이 큰 쪽에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파장이 작은 쪽만 설명하죠. 요놈은 또 뭐였냐면 레일리 진스 공식입니다. 레일리 진스 공식은 요로부터 4년 후에 나왔는데 이런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이걸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놈은 어떻습니까? 파장이 작은 쪽을 맞추지 못하죠. 그래서 당시의 학자들이 도대체 이건 하나의 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걸 해결한 사람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먼저 그 해결하는 사람 얘기하기 전에 요 빈과 레일리와 진스를 잠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빈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흑체를 연구한 공로로 1911년에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 받고 이제 뮌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흑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이게 이제 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 진스는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레일리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다른데 특히 파동, 음악, 광학, 전자기학 등 분야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곤을 발견한 공로로 1904년 네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으면서 왕립연구소 역임하고 그 다음에 왕립협회 영국의 왕립협회 회장도 지낸 이런 사람입니다. 또 레일리는 뭘로 유명하냐면 하늘이 파란 이유를 처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죠. 거기 이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산란을 하는데 그 산란할 때 살아남는 게 파란색이 제일 많아가지고 이게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흑체 복사 곡선 중에서 파장이 긴 영역을 설명하는 그런 공식을 이제 찾아냈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같이 이제 레일리 진스 공식을 만든 진스도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천문학 계통에 많은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개의 공식이 됐던 흑체 복사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해결한 사람을 오늘날 우리는 양자역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막스 플랑크가 되겠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1918년에 바로 흑체 복사 공식을 발견한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흑체 복사 공식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흑체 복사 공식을 제대로 된, 그러니까 흑체 복사 곡선을 하나의 식으로 설명하는 공식을 만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공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양자화 개념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자 공식 이거 발견해가지고 양자역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업적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굉장히 훌륭해서 독일에서는 가장 이제 위대한 물리학자로 그런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가 바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고, 이게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랑크의 식이 어떻게 흑체 복사 곡선을 하나로 설명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식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900년에 나왔는데, 이 식이 람다가 작을 때는 비례 공식이 되고 람다가 클 때는 레일리 진수 공식이 되는 걸 금방 보일 수 있습니다. 람다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익스포넨셜의 지수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1보다 굉장히 커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 1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 1을 딱 없애버리면 요거 뭐가 되냐면 그대로 비례 공식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가 크면 어떻게 되냐? 람다가 크면 요 지수가 작으면 요 익스포넨셜을 무엇으로 이제 근사할 수가 있냐면 익스포넨셜 x승인데 x가 작으면 1 더하기 x로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람다 요걸로 딱 이렇게 근사해서 저 익스포넨셜 요걸 1 더하기 요걸로 만들면 요 일이 없어지죠. 요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요게 바로 레일리 공식으로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일리 진수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요렇게 만들었더니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니까 요게 흑체 복사 공식이다, 요렇게 찾아낸 게 아닙니다. 자, 요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흑체에서 복사 곡선이 나오는데, 복사 곡선이 나오려면 이 복사 곡선이 흑체 안에서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 하는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복사 곡선을 알게 되겠죠. 근데 당시로는 아직 원자나 분자에 대해서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구조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흑체에 대해서 플랑크는 간단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모형을 만들었냐면, 흑체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빛을 쪼여주면 전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다 흡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 모형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구멍이 있고 이 안에 동공이 있는데, 이 동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이 만나면 전부 다 완전히 반사하는 반사체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는데, 빛이 이렇게 오면 요 구멍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구멍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쏙 들어가죠. 절대 반사 안 하겠죠. 이게 바로 흑체입니다. 그래서 요 구멍만 이게 흑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빛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미 들어갔던 빛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구멍 만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때 나온 빛은 아까 조금 전에 들어간 빛이 나오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들어간 빛은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있어야 되겠죠. 원래 있던 빛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원래 있던 빛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파란색이 많이 들어있고, 파란색이 10%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20% 들어있고, 노란색은 30% 들어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빛도 빨간색은 10%고 노란색 요 안에 들어있는 것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플랑크가 한 게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빛의 그 부분이 그 진동수별로 색깔이 작으니까 진동수별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를 이제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질의 구조를 안 게 아니라 단지 이 흑체의 성질과 이 흑체 안에서 여기서 복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 이 안에 들어있는 빛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게 있는 확률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 곡선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진동수가 Fn 이런 빛이 있다면 그 빛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많아질수록 이런 진동수의 빛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에너지는 어떠냐면,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에너지가 얼만큼씩 있는지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 좀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에 HF라는 구간만큼, 이 H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F는 진동수인데, 이 HF라는 작은 그 간격을 이렇게 짜게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더하는데, 나중에 이제 H를 0으로 보낼 것 같으면 그러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까지 되는 거니까 H가 좀 이렇게 잘게 짜겠다고 그래서 이거 크게 문제되는 거 없죠. 원의 둘레를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원의 둘레를 다 더하려면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각형을 내접시킵니다. 그러면 네 변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이걸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N각형으로 그 N각형을 무한대로 보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원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짜게 가지고 나중에 그걸 굉장히 크게 또 크거나 작게 보낼 것 같으면 이제 연속적인 게 나오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짜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한 구간의 에너지는 저 HF의 몇 배, 1배, 2배, 3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당시에 통계역학에 의해서 알려진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런 에너지가 존재할 확률을 알았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존재할 확률은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저기 라지 T가 바로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그 절대 온도에다가 K라는 볼츠만 상수를 곱한 다음에 그 에너지 여기 있는 NHF가 에너지죠. 그래서 KT분의 에너지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한 거에 비례하는 게 바로 그 에너지가 존재할 확률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용합니다. 그러면 평균값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에너지에다가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다 더해서 나누면 이게 바로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 되는데 요거 다 더하는 건 요건 바로 등비수열이 되니까 우리 등비수열 합하는 거 금방 알죠? 그래서 바로 이런 꼴을 구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 그 다음에 C는 람다 F를 걸 이용을 해가지고 파장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바로 이제 흑체 복사 공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흑체 내부에 대한 이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흑체 복사 복수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잘 알아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H를 0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H를 0으로 보내려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게 이게 흑체 복사 곡선인데 여기에 이제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곡선입니다. 여기서 H를 0으로 보내는 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H를 0으로 보내면 요놈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요게 작아지면 요 람다가 커지는 역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냈더니 요 놈이 요걸 만족하지 않고 요쪽만 맞는 레일리 진수 공식이 돼버리고 뭐합니다. H를 0으로 보낼 것 같으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요게 요 모든 온도에 대해서 다 맞출 수가 있냐면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H 값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딱 하나를 플랑크가 찾아냈습니다. 그 딱 하나 값, 요걸 이용했더니 요 모든 흑체 복사 곡선을 다 맞출 수가 있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H를 딱 요만한 구간으로 잘라야지만 그게 에너지를 자른 조그만 구간이죠. 자, 이렇게 잘라야지만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거, 요걸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렇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F의 H바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이 F에다가 H를 곱해야지 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양자 공식이고, 진동수가 F인 전자기파 에너지는 H를 곱한 것보다 더 작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에너지 양자 공식인데, 이 에너지 양자 공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알고 있던 뉴턴 물리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 양자 조건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띄엄띄엄한 값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알고 있는 뉴턴력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였죠.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의 운동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띄엄띄엄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발을 굴리면 속도는 연속적으로 증가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플랑크가 물리학자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뉴턴력학에 감명을 받아서 이제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음악가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악기도 잘 다루고 그다음에 작곡도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물리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E는 일정이라고 하는 식이 자연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물리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뉴턴력학을 신봉한 플랑크는 에너지 양자를 가지고 흑체 복사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이런 이상한 조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흑체 복사 공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E는 HF는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해서 많은 데서 이게 적용이 되고, 요건 내부 세계에 대한 진리다라고 하는 게 하나씩 더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빛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왜 성립하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은 이제 당시에 20세기가 되면서 아주 빠르게 원자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죠. 이 원자핵을 알게 되기까지 기여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맨델레프, 톰슨, 마슨, 러더포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중력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름 자체가 이건 그리스 시대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애톰이 토머스 두 개를 합한 것인데, 이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원자는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는 건 원자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라고 해야 되겠어요.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면 그건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죠. 그래서 19세기 중력까지는 원자 내부에 무엇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알 수 없고 그건 신만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원자를 쪼개보지도 않고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닌 것을 아는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보지도 않고 원자 내부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맨델레프, 원소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맨델레프는 러시아의 화학자인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당시에 차츰차츰 발견하기 시작한 원소들을 이제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나열하죠. 근데 맨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때 여기는 이것들은 뭐냐면 성질이 같은 놈들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성질이 같은 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놓고 해서 이런 것들이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빈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빈칸들은 어떻습니까? 요 옆에 있는 거하고 성질이 같고, 원자량은 요놈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성질과 원자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금방 찾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자 안에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성질이 원자마다, 이게 기본 입자라고 한다면 원자마다 제각각이지 서로 옆에 있는 원자가 비슷한 성질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원자 내부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최초의 증거는 바로 원소의 주기율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원자 속에 뭐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전자를 발견했죠. 우리가 학교에서 전자 발견한 건 잘 배웠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는데, 이 영국의 캠브리지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3대 그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이었고, 4대가 러더포드, 이게 이제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897년에 크룩스관을 이용을 해서 음극선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했는데, 이 전자가 그 당시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 원자의 질량보다 전자의 질량이 200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놈은 반드시 원자 속에 이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을 1904년에 발표를 하죠. 근데 그 제자인 러더포드가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에다가 뭘 한번 보내봅니다. 뭘 보내냐면, 당시에 이제 막 알게 된 감마선이 좀 에너지가 큰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감마선을 보내는데, 원자 속으로 보내려면 그 물질을 원자 한 층이 될 정도로 쫙 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잘 펴지는 게 금이니까 금을 쫙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서 실험을 하는데, 그 원자핵을 1911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을 얇게 핀 데다가 여기 이제 알파선을 이렇게 보냅니다. 알파선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스크린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형광 물질을 발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쩍번쩍 하는 걸 관찰하는데, 이걸 관찰한 사람이 요거 당시에 맨체스터 대학의 지하실에 실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파선 나오는 데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옆에 막 방사선 물질이 막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 몰랐으니까 그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러더포드도 이제 쉬운 몇 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관찰하면, 여기서 알파선이 지나간 게 여기서 번쩍번쩍 하는 게 이제 그냥 맨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보냐면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암시에서 망원경으로 보는데,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금방에 충돌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번쩍하는 것도 관찰한 게 바로 누구냐면 마스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러더포드도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민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으로 이민해가지고 톰슨 밑에서 전자를 발견한 톰슨 밑에서 박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러더포드하고 똑같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유학을 와가지고 레체스터 대학에서 이제 러더포드 아래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한 것인데 이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도 반짝했어요라고 마스덴이 얘기한 거를 웬만하면 당시에 이건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당시 비유로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창호지가 있다면 창호지의 알파선은 대포알이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에너지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창호지에 대포알이 맞고서 튀겨나가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튀겨나갔다고 하는 걸 마스덴이 얘기하면 러더포드가 너 그거 똑바로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러겠죠. 근데 마스덴이 아주 그 꼼꼼하게 실험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러더포드가 도대체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6개월 동안 계산을 해가지고 그 안에 여기에 있는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는 양전하가 원자 내부에 구름처럼 모여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튕겨져 나가려면 이게 바로 전기력 때문에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떠냐면 양전하들이 굉장히 작은 영역에 몰려 있어야지만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 그 양전하가 원자 속에서 모여있는 거 이걸 갖다가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덴이 바로 그걸 실험한 사람인데 이 우리 물리학 책이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으면 이 마스덴은 맨체스터 대학에서 그 알파선 실험, 원자핵 발견한 실험만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이런 거 알아보려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마스덴이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뉴질랜드에서 아주 크게 거기서 활약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을 발견한 공로는 바로 누구냐면 러더포드죠. 러더포드는 이미 1908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러더포드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카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에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갔지만 거기서 또 소디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화학자를 만나서 같이 이제 방사선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서 그때 이제 방사선 가지고 실험하는 게 당시에는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는 게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벨 화학상을 이렇게 받았었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이 톰슨의 제자가 돼가지고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고서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거기 이제 교수가 물리학과 교수가 이제 그 자리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톰슨의 후임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굉장히 활약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번디시 연구소 4대 소장으로 갔고 그 뒤에 이제 거기서 많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그런 사람인데 66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번 여기 장 출혈이 한번 있었는데 그냥 수술하고서는 봤더니 안에 이제 장들이 그냥 형편없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사망하고 톰슨 옆에 안장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자핵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전자를 발견했을 때 톰슨은 원자 속에 양전하는 구름처럼 이렇게 퍼져 있고 사이사이에 전자가 박혀 있다라고 하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 러더포드는 여기 가운데 원자 양전하가 여기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양전하가 있고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력 굉장히 세니까 바로 딸려들겠죠. 이게 바로 딸려드는 게 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이거 뺑뺑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계 모형과 똑같죠. 여기 태양 주위의 행성들이 만약에 안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잡아다니는 만일력에 의해서 태양이 부딪히겠죠. 근데 여기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뺑뺑 돌아야 되죠. 그래서 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뺑뺑 도니까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그 잡아다니는 구심력 역할은 뭐가 하냐면 만일력이 하는데, 여기서는 구심력 역할을 뭐가 합니까? 전기력이 하죠. 만일력에 비해서 전기력은 엄청 센 힘입니다. 이 센 힘의 효과는 완전히 만일력과는 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하를 갖는 물질이 뺑뺑 돌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안정된 원자를 만들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바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전자기파 발생하는 거, 여기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 나오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전자들이 여기서 뺑뺑 돕니다. 그래서 여기 1초에 1000만 번 돌 것 같으면 진동수가 1000만짜리 전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라디오에서 수신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이 전자기파는 무엇이 갖고 있는 전자기파입니까?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전자는 여기에 동력장치가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죠. 근데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하는 그런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뺑뺑 돌면 전자기파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속력이 줄어들죠. 그 속력이 줄어들면, 그러면 그 원심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자핵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선형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바로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방출하는 원리를 그대로, 가속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내보내는데, 그게 그대로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있냐면 바로 원자에 있는 전자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내보낼 것 같으면 나선형을 그리면서 원자핵으로 떨어지는데, 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원자핵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돌지 않아서 그대로 떨어지는 시간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계산으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 러더포드 원자 모형 가지고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고, 특히 여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어떻습니까? 원소에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건 뭡니까? 이런 전자기파가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점점 진동수가 다른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원소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뜨거운 원소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당시에 관찰된 선 스펙트럼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 문제, 흑체 복사 문제, 그 다음에 원자핵에서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뉴턴 역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왜 이상합니까? 전에는 뉴턴 역학으로 뭐든지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한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뭔가 희망을 준 게 바로 무엇이냐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바로 류드베리 공식을 거기서 유도합니다. 류드베리 공식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한 다음에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문제, 그 수능에 나온 그 10년 동안 나온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